제가 진행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까? 제가 어제 그 대전에 있는 대학에 특강이 있어가지고 제가 특강을 하러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 제 후배 되는 교수가 있었는데 이 교수님의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이 교수님 원래 교회를 다녔던 분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성경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교수인 이 어머니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는데도 아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충격적인 선언을 하더래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갈 수 있느냐. 이것은 양심적으로 나는 못하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하고 면담 신청을 했는데 올 겨울 방학 때 같이 만나서 아들하고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그 갈등 고민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왜냐니까 지구의 나이에 대해서 과학에서는 진화론에서는 몇 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뭐 45억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1만 년 이내 짧은 기간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교회에서는 젊은 지구라고 배우고 학교에 가서는 과학책을 통해서 지구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죠? 오래된 지구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약간 좀 비슷하면 타협이라도 하고 싶은데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 좀 이해를 합니다. 진화론적으로 보게 되면 빅뱅이 언제 일어났다는 겁니까? 150억 년 전에 일어났고 빅뱅의 결과로 별들이나 태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진화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가 언제 존재하게 됐다고요? 45억 년 전에 존재하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생물이 진화됐다. 그래서 진화론은 뭐예요? 오래된 지구를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얼마 기간 동안 창조했죠? 6일 안에 창조했다고 아주 젊은 지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 과학자들이 연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 얘기하는데 지레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야, 이건 내가 해야 할 분야가 아니다고 해서 컴퓨터를 그냥 끄시더라고요. 켜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 과학책을 제가 읽어봤더니까 지금 스캔해서 올린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는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얘기하면서 오늘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의 연령은 약 몇 억 년이다. 40억 년 정도로 추정이 된다. 이러면서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고요? 여섯째 날이라고 얘기하고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뭐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까?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쉬시고 안식하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첫째 생각해 보시죠. 창세기 1장에서는 천지 만물을 며칠 동안 창조했다고요? 자, 6일 창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6일째에 아담을 창조했죠. 자,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이 언제 자식을 낳았는지, 그리고 아담이 언제 세상을 떠났는지,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요. 그렇게 해서 노아 때까지의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연대를 계산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으로 가게 되면 누가 나오죠? 노아의 아들인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셈에서부터 누구까지요?
아브라함까지 연대를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언제의 인물이라고 얘기하죠? 어디에 살았대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다. 갈대아 우르 지역에 살았다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역사적으로 잘 밝혀져 있습니다. BC 2000년 문화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성경은 뭐예요? 창조 6일을 얘기하고 아담이 6째 날에 창조됐고 아담의 계보를 얘기하고 아담의 계보에서 노아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서는 노아의 아들인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지구의 나이를 얘기하고 있나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계산해 보게 되면 1만 년 이내의 짧은 연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도 마가복음 10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 선언하십니까?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뭐로 지으셨대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때 누구를 지은 거예요? 사람을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진화론은 언제 얘기하고 있어요? 빅뱅에 의해서 우주로 진화하고 지구로 진화하고 그 다음에 한참 있다가 생물로 진화하고 사람으로 진화되어 왔다고 그러죠. 엄청난 긴 기간을 얘기하는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창조 때로부터 누굴 창조했습니까? 사람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후에 사람 창조하는 데까지 긴 시간, 긴 연대가 끼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 됐다고 믿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듯이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학자들이 지구가 오래되었다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말씀대로 믿는, 성경에서 지구가 젊다고 하는 그 연대대로 믿는 사람들은 과학적인 증거를 무시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내용이 과연 사실인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하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다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하석의 나이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탄소 연대 측정법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식물이나 동물의 화석이 발견이 되죠. 자, 그러면 이 화석의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화석이 생성된 지 얼마나 됐을까? 그거를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탄소 연대 측정법입니다. 이게 고등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어요? 배우셨나요? 자, 이게 고등학교 과학책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석탄이 있습니다. 석탄. 자, 석탄은 뭐로 이루어진 거죠? 원래 나무 껍질이었잖아요. 나무 껍질이 탄화된 것이 석탄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무슨 연료라고 해요? 화석 연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석탄은 식물 화석이에요. 자, 그러면 석탄이 얼마만큼 나이가 먹었는지를 측정하려면 뭘로 측정해야 되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근데 실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안 합니다.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제 탄소 연대 측정법을 이해하시려면 아주 단순한 과학 정보를 좀 하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원자 아시죠? 원자에는 핵이 있습니다. 핵은 뭐로 이루어져 있죠?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탄소 10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에 보니까 6이 있죠. 6. 아래쪽에 있는 번호는 뭘 얘기하죠?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는 어떻게 매기느냐? 양성자 숫자로 매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가 6개면 원자 번호가 뭐예요? 6인 겁니다. 6.
그대로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12는 뭐냐면 원자 질량이라고 해요. 근데 원자 질량은 뭘 더한 거예요? 양성자와 중성자 개수를 더한 겁니다. 자, 그러면 탄소 12는 중성자가 몇 개일까요? 예? 아, 훌륭하십니다. 자, 그러면 탄소 12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같아요, 달라요? 예, 같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안정된 탄소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하면 이거는 붕괴가 안 일어나요. 안 바뀌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탄소 14를 보세요. 자, 탄소 14는 중성자가 몇 개일까요? 아, 훌륭합니다. 8개입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는 6개죠? 중성자가 8개입니다. 자, 그러면 양성자하고 중성자가 개수가 같을 때를 안정된 원소라 했죠? 자, 개수가 다르면 뭐라 할까요? 예, 불안정한 원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정한 원소는 어떻게 되느냐? 붕괴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붕괴가 일어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어떻게 될까요? 다른 원소가 됩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탄소 14가 보이죠? 자, 탄소 14는 중성자와 양성자 개수가 다르죠? 자, 그러니까 무슨 탄소라 할 수 있죠? 불안정한 탄소라 할 수 있는데 얘들은 붕괴의 과정을 겪습니다. 붕괴가 돼요. 붕괴가 돼서 점차 뭐로 바뀔까요? 질소라고 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탄소 14가 질소로 바뀌어가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 측정한 그걸 갖고서 이제 연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여기 대기가 있습니다. 대기에 탄소가 있는데, 자, 탄소 12하고 탄소 14 중에 누가 대부분이래요? 탄소 12가 대부분이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탄소 14가 1이라고 할 때 비율적으로 보면 탄소 12가 얼마가 돼요? 1조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뭔 얘기입니까? 대기 중에 탄소 12, 안정된 탄소가 대부분이고 극소량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탄소 14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극소량의 탄소 14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붕괴가 돼서 뭘로 바뀔까요? 질소로 바뀌어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정도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기 중에 탄소 14하고 탄소 12는 1대 1조 비율로 있다 하는 것을 과학자들이 측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는 식물들에 의해서 동화작용이 일어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식물들에게 들어가는데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갈까요? 1대 1조 비율로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식물을 누가 섭취하죠? 짐승이 섭취하죠. 자, 그럼 짐승에게로 들어가는 거는 비율이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1대 1조 비율로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식물과 동물을 누가 먹습니까? 사람이 먹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비율로 들어갈까요? 1대 1조 비율로 들어간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가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자, 여기에 보니까 질소 14가 있죠. 자, 그런데 우주 방사선, 쉽게 가면 우주에서 오는 강한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한 빛하고 질소 14가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14가 만들어진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탄소 14는 식물에게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14는 불안정하니까 뭐로 바뀔까요? 질소로 가요. 자, 그 다음에 질소는 또 강한 우주선하고 부딪히면 뭘 만들어내죠? 탄소 14. 순환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1대 1조로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이 순환 과정을 통해서. 자,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대부분이 탄소 10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기 중에. 탄소 14는 아주 극소량이 있고, 그 다음에 질소 14는 이제 강한 우주선에 충돌을 받으면 탄소 14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대기 중에 비율이 어느 정도로 되어 있죠? 1대 1조 비율로 식물에게 들어가고 동물에게 들어가고 사람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 짐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 몸 안에 탄소 14하고 탄소 12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요? 1대 1조죠. 1대 1조인데, 자, 짐승이 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유입이 돼요, 안 돼요? 유입은 안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죽은 짐승 안에 있는 탄소 14는 불안정한 탄소니까 붕괴가 일어나겠죠? 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탄소 14는 뭐로 바뀌어갈까요? 질소가 돼서 몸에서 빠져나갈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게 되면 탄소 14하고 탄소 12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가겠죠. 탄소 14가 질소 14로 빠져나간다면서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사체 속에 있는 탄소 14의 양이 점차 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율이 바뀌겠죠. 자, 이걸로 계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이제 짐승이 죽게 되면 1대 1조 비율을 갖고 있다가 탄소 14가 붕괴가 되면서 질소가 돼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 비율이 바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탄이 만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식물이 살아있을 때는 나무가 1대 1조 비율을 갖겠죠. 자, 근데 거대한 홍수가 와서 퇴적물에 의해서 얘가 지층이 돼서 눌리키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식물이, 나무가 죽었으니까 더 이상 유입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탄소 14는 어떻게 될까요? 붕괴가 되면서 질소가 돼서 빠져나갈 거다는 거예요. 비율이 점차 줄어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탄소 연대 측정을 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화석이 있으면 그 화석에 탄소 14하고 탄소 12의 비율을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 비율을 갖고서 연대를 매기는 겁니다. 나이를 매기는 겁니다. 자, 반감기 들어보셨나요? 자, 여기 보니까 탄소 14가 있습니다. 탄소 14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붕괴돼서 질소 14가 된다면서요. 자, 탄소 14의 절반이 줄어드는, 절반으로 감소되는 뭐라고요? 기간. 그걸 반감기라고 해요. 자, 근데 반감기가 몇 년이래요? 5730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탄소 14가 있겠죠. 자, 요것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또 몇 년이 걸린대요? 573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럼 좋습니다. 자, 어떠한 식물이나 동물이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자, 죽는 당시에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1대 1조가 되겠죠. 자, 그런데 57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탄소 14가 절반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1대 2조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또 573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또 절반이 줄죠, 탄소 14가. 그러면 1대 4조가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이런 얘기예요. 자, 화석이 발견됐어요. 자, 그럼 화석이 발견되면 나이를 측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탄소 연대 측정법을 측정해야 돼요. 자, 그런데 탄소 연대법 측정했더니까 비율이 1대 4조예요. 측정이 됐어요. 자, 그러면 몇 번의 반감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2번의 반감기를 가졌으니까 이 화석의 나이는 몇 년이 됐을 거다? 11,460년이 됐을 거다. 이렇게 나이를 정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 컴퓨터 끈 분들은 안 계시죠? 자, 그런데 반감기가 10회 정도 되게 되면요, 탄소 14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네. 자, 그렇게 이제 되는데요. 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자, 죽은 지 최근이라고 한다면 탄소 14하고
탄소 12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고요? 1대 1조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측정을 했더니까 탄소 14 비율이 매우 적어요. 자, 그러면 이 화석은 뭐 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죠? 죽은 지 오래됐을 거다.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더니까 탄소 14가 전혀 측정이 안 돼요. 자, 그렇다면 아주 오래됐다 이런 얘기죠. 그때가 어느 정도나 보면 5만 년이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할 게 뭐죠? 5만 년 이상 된 화석에서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을 때 탄소 14가 검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그럼 탄소 연대 측정법은 몇 년까지만 측정이 가능해요? 예, 5만 년까지만 측정이 가능. 자, 제가 아까 뭐 얘기했죠? 자, 요게 보니까 유인원 화석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머리뼈 화석이. 자, 그러면 이 머리뼈 화석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 측정하려면 뭐로만 측정해야 한다고요? 탄소 연대 측정법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떤 한 고생물학자도 연대 측정법으로,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화론적 연대로 보면 유인원 화석이라는 것은 적어도 수십만 년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면 몇만 년밖에 안 나오죠? 5만 년 이상은 측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탄소 연대법으로 측정 하나마나 뭐 할 것이다? 탄소 14 검출이 안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연대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측정하지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진화론자들은 어느 정도 걸린대요? 수백만 년이 걸린답니다. 자, 그러면 이 석탄의 나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탄소 연대 측정법을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거예요.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는 5만 년밖에 안 되는데 진화론자들은 수백만 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것이라고 가정하죠? 석탄에는 뭐가 없을 거다? 탄소 14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연대 측정법을 측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미국의 그 ICR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거기는 이제 대학원 대학교인데요. 여기에 있는 그 교수들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고 이분들은 젊었을 때 과학계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서 이제 교수로 이제 헌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레츠 프로젝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냈는데 뭘 했냐면 이 창조과학자들이 미국 지질학회, 공식력 있는 기관이죠. 거기에다가 1억 년 내지 2억 년 된 화석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누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미국 지질학회에서 1억 년이나 2억 년 된 화석의 샘플을 받았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에 창조과학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연대를 안 알려주고 이것들을 탄소 연대 측정법을 측정하는 연구소에다가 전부 보내줬어요.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측정을 해달라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뭘까요? 1억 년 되고 2억 년 됐다면 탄소 14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되죠. 5만 년밖에 측정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모든 샘플에서 탄소 14가 충분히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만든 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볼 때도 1억 년 되고 2억 년 됐다는 화석이 적어도 몇만 년 이내예요? 5만 년 이내다 하는 것을 이분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지금 이제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실린 거를 그냥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게 보니까 1억 8천만 년 전 지라기 지층에 있는 화석나무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을 해봤어요. 자, 1억 8천만 년이라고 하면 탄소 14 검출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근데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더니까 몇 년으로 측정이 됐어요? 예, 2만 4천 년으로 측정이 됐습니다. 1억 1천만 년이 됐다고 하는 석회암 속에 묻혀있는 나무 화석을 측정했는데 몇 년으로 나왔습니까? 890년으로 나왔습니다. 2억 5천만 년 전 거에 페름기 석탄층에 묻혀있는 화석나무를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더니까 몇 년으로 나왔습니까? 예, 3만 3,700년으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이처지하고 사이언스지에 나와 있는 과학적인 논문집에서도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더니까 너무나도 의외적인 결과가 나온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굉장히 오래된 연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탄소 연대 측정법을 측정했더니까 뭐가 충분히 있어요? 탄소 14가 충분히 검출이 됐다는 거예요. 매우 짧은 기간이다 하는 것을 지금 논문들이 밝히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의아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뼈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한 250만 년 전 화석으로 진화론자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11개를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해 봤어요. 자, 그랬더니 몇 년으로 나와요? 5천 년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인데요. 다이아몬드는 뭐의 결정체죠? 탄소의 결정체예요, 탄소. 자, 그런데 다이아몬드 나이를 진화론자들은 어느 정도라 얘기할까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수십억 년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의 탄소 결정체는요, 굉장히 결합이 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것으로도 오염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과학자들이 볼 때. 그래서 그렇다면 10억 년 내지 30억 년이 됐다면 그 안에 있는 탄소 14가 어떻게 돼야 할까요? 전혀 없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미국의 창조과학연구소에 있는 교수들이 이것도 연구를 해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억 년 됐다고 하고 30억 년 됐다고 하는 6개의 아프리카산 다이아몬드를 탄소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는 연구소에 다 보낸 거예요. 그리고 측정했더니까 탄소 12하고 탄소 14의 비율을 측정했는데, 자, 검출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충분한 양이 검출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진화론자들은 다이아몬드 10억 년 내지 30억 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게 되면 매우 짧은 기간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미국 창조과학회 대표입니다. 존 모리스라고 하는데 이분은 지질학 박사예요. 지질학 쪽에서 이제 과학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선언을 해요. 오래됐다는 화석을 분석할 때 탄소 14가 없어야 하는데 탄소 14가 발견이 된다. 심지어는 선 캄브리아의 대리암과 흑연에서, 고생대의 석회암과 나무에서, 심지어 중생대 공룡뼈까지 모두 다 탄소 14가 포함이 되어 있다. 자, 그러면 과학자들이 만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지라도 이 모든 화석들이 어느 정도 기간 이내입니까? 5만 년 이내로 짧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생물학자들이 고민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들의 지층에서 보게 되면 아주 오래된 지층인데 거기에 있는 화석들은 측정 하나 많아? 탄소 14가 없을 거라 생각해서 측정을 안 하는데 실제 측정하게 되면 뭐가 충분히 검출이 돼요? 탄소 14가 충분히 검출이 되는 겁니다. 이 딜레마를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건 그겁니다. 자, 지구의 나이는 성경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라고 얘기하죠? 1만 년 이내입니다.
자, 그러면 뭐 3만 년, 4만 년, 2만 년으로 나오는 것도 사실은 지구의 연대하고 비교하면 좀 길죠. 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 창조과학자들이 말하는 논리를 보게 되면 탄소 14 측정법을 개발한 사람이 리비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미 이 방법을 개발할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에 뭘 가정을 했냐면요. 자,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있는 탄소의 비율이 어느 정도라고요? 1대 1조라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도 똑같았을 거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분이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걸 만들 때 보니까 대기 중에 탄소 14의 생성이 얼마 정도 빠르더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일정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뭐로 취급해버렸어요? 그냥 실험 오차다 이렇게 취급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뭐라고 가정을 했냐면 탄소 14의 비율은 대기권 및 생태계에서 지난 몇 년 동안요? 5만 년간 일정하다고 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사실이 아니다는 게 밝혀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과학자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구를 덮고 있는 지구 자기장이라는 걸 들어보셨죠?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태양으로부터 엄청난 열과 태양풍에 의해서 아주 고에너지의 그 방사선들이 입자들이 옵니다. 근데 그 입자들이 대기권으로 쏟아지지 않는 건 누구 때문이죠? 지구의 자기장이 그것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과학자들이 계속 측정해 봤더니까 지구의 자기장이 점차 감소하고 있더란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거에는 지구 자기장이 셌죠. 자, 근데 탄소 14가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제가 얘기했던가요? 우주로부터 강한 우주선이 왔죠. 강선이 왔죠. 질소 14하고 딱 충돌하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탄소 14가 만들어진다 했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자기장이 세니까 뭐의 침투가 적었을까요? 강한 우주선의 침투가 적었겠죠. 자, 그러면 그때는 탄소 14가 대기 중에 어땠을까요? 지금하고 비교해보면 적었겠죠. 맞습니까? 그럼 과거의 대기는 탄소 14가 적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였겠죠. 그것만으로도 오늘날 기준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측정이 될까요? 아주 오래된 측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과거 대기에는 탄소 14가 적었다는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셌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대기는 뭐예요? 지구 자기장이 약해지니까 탄소 14가 더 많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뭐하다고 지금 가정했죠? 동일하다고 가정한 거예요. 이 가정이 어떻게 됐다?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대기에는 탄소 14가 적었기 때문에 이미 적게 받아들였겠죠. 그것만으로도 오늘날 기준으로 측정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무슨 연대가 나와요? 아주 오래된 연대로 계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가능성은 이겁니다. 대홍수 심판 때에 아까 뭘 가정했죠?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왔다 했죠. 자, 그러면 엄청난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화산 폭발을 할 때는 뭐냐면 다량의 탄소 12가 엄청나게 대기 중으로 폭발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노아 시대 때 전 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통해서 지층이나 화석이 만들어졌다면 그때 화석들은 뭐를 많이 먹었을까요? 탄소 12가 더 많이 들어갔겠죠. 비율이 달랐을 거다. 이런 두 가지를 고려해 보게 된다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했던 화석의 나이가 2만 년이다, 3만 년이다 할지라도 어디로 내려오게 되죠? 예, 더 적게 실제로 측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으로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만든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볼 때도 화석의 나이는 뭐하다? 매우 짧다 하는 것을 지금
이것들을 지금 렛츠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창조과학자들이 밝혀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 방사선 동위원소 측정법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요거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측정해서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 됐다고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는 인상은 뭐죠? 과학자들에 의해서 엄격한 과학적인 방법, 정확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측정을 해서 나온 결과구나. 그렇기 때문에 의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지금 여기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자, 모래시계를 보게 되면 시간을 측정이 가능할까요? 자, 지금 여기에 모래가 있죠? 시간이 지나면 계속 내려갈 겁니다. 자, 쭉 일정 시간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얼마만큼 시간이 흘렀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니까 뭘 가정해야 되죠? 첫째, 지금 이 내려가는 속도 같이 과거에도 뭐 했다고 가정해야죠? 일정한 속도로 떨어졌을 거다. 그게 맞아야만 계산이 정확하겠죠. 맞습니까? 자, 두 번째. 여기에 지금 위에 있는 모래가 최초에 얼마만큼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전거를 모른다면 모르는 거예요. 최초의 양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알아야 계산이 되겠죠. 맞나요? 자, 세 번째 가정. 자, 요게 모래 최초 양이 알았는데 누가 뭐예요? 중간에 또 집어넣을 수도 있겠죠. 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이 전혀 없다. 이렇게 가정하는 것을 과학자들은 뭐라고 할까요? 그걸 닫힌 시스템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고 나갔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세 가지가 완전히 가정이 돼야만 계산이 가능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방사선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은 이렇게 합니다. 자,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 자, 근데 이 우라늄은, 이 원소는 뭐냐면 뭘 가지고 있대요? 방사능을 가지고 있대요. 자, 근데 방사능을 가진 원소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된대요? 붕괴가 된대요. 쉽게 얘기하면 우라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사성 붕괴가 일어나서 뭐로 바뀌어요? 나무로 바뀌어요. 근데 우라늄 절반이 나무로 바뀌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느 정도래요? 45억 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45억 년 동안 측정한 건 아니고 지금 현재 뭐예요? 우라늄에서 나무로 조금씩 바뀌겠죠. 그 속도를 측정해서 지금 반감기를 계산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칼륨도 뭘 갖고 있대요? 방사능을 가진 원소랍니다. 자, 그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될까요? 붕괴가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뭘로 바뀌어갈까요? 아르곤이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어갑니다. 근데 절반이 줄어드는데 몇 년이 걸린대요? 13억 년이 걸린답니다. 자, 이것을 진화론자들이 이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암석에 납이 조금만 있고 아르곤이 조금만 있어도 어느 정도 나이가 될까요? 몇 억 년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뭐하고 딱 들어맞아요? 진화론적 오래된 연대하고 맞아들어가기 때문에 이 방법을 선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법이 맞으려면 뭘 가정해야 할까요? 자, 과학자들이 이걸 가정합니다. 첫째, 최초의 암석에서는 우라늄이 몇 %일 거다? 100%였을 거라 가정합니다. 자, 거기에 뭐가 전혀 없을 거다? 납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정, 이와 같은 것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붕괴 속도가 항상 뭐 할 거라고 가정해야 되죠? 일정할 거라고 가정합니다. 자, 세 번째 뭐예요? 들어가고 나가는 닫힌 게
들어가고 나가는 게 없는 닫힌 게일 거다. 이 세 가지를 가정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 모든 암석을 다 나이를 측정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태저감이 있죠. 태저감은 나이 측정 못합니다. 뭐만 측정이 되냐? 용액 암석만 측정이 됩니다.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되죠. 화강암이라고 하잖아요. 화성암. 이런 것들만 측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측정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자, 우라늄이 나부로 절반이 바뀌어가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아까 45억 년이라고 했죠. 자, 그런데 어떤 용암 암석을 채취했더니까 우라늄하고 납의 비율이 1대1입니다. 그러면 이 용암 암석의 나이는 몇 년이죠? 45억 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지구상에 있는 가장 오래된 용암 암석을 측정했더니까 비율이 같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몇 억 년으로 결정한 거예요?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 됐다고 결정한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아까 가정이 뭐였죠? 모 원소가 우라늄이라든지 칼륨이 그 용암 암석의 최초의 100%라고 가정했죠? 거기에 자원소가 전혀 없다고 가정했죠? 자, 이 가정이 맞는지 틀린지 지금 검증이 가능할까요? 안 할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지금은 화산 폭발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죠. 자, 그럼 화산이 폭발이 되면서 마그마가 어떻게 될까요? 흘러나오면서 식어서 돌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그 돌을 채취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칼륨이 있다면 그 칼륨 안에 거기에 그 돌에 아르곤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뭘 가정하냐면 화산이 폭발할 때 엄청난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르곤은 전부 다 열에 의해서 뭐 할 거다? 다 날아가고 뭐만 남을 거다? 칼륨만 남을 거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대 측정 강물에 대한 칼륨 아르곤 방법의 한계 중에 하나는 뭐가 있대요? 초가 아르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초가 아르곤이라는 건 뭐냐면 화산이 폭발했어요. 그리고 용암이 식어서 암석이 됐겠죠. 그런데 그 안에 뭐만 있어야 돼요? 칼륨만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뭐도 있더래요? 아르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초가 아르곤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거기에 아르곤이 조금만 있어도 몇 년이 될까요? 수백만 년? 아주 긴 연대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가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지금 과학자 사이에서 계속 나오는데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가정에 지금 의심을 품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방법을 왜 계속 쓸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 방법을 계속 사용할까요? 과학적으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암석을 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은 뭐예요? 최선을 다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정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시계가 있습니다. 자, 이 시계가 정확한지는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만약에 표준 시계가 있다면 그 표준 시계하고 비교해 보면 이 시계가 얼마큼 정확한지 알 수 있겠죠. 자, 지금 과학 잡지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아리조나 주에서 화산 폭발이 있었어요. 자, 언제 있었대요? 1065년에 발생했습니다.
자, 그럼 그때 용암 암석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럼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 됐죠? 1000년 정도 됐다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칼륨 아르곤 방법으로 측정했더니까 몇만 년이 나와요? 20만 년이 나오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뉴질랜드에서도 라바 플로우라고 하는 화산이 폭발했는데, 자, 3번 정도 폭발했습니다. 자, 그때 용암 암석 만들어졌겠죠? 자, 불과 뭐 대충 보니까 몇 년 돼요? 50년, 60년, 70년 됐을 거예요. 나이를 알죠? 자, 그런데 칼륨 아르곤 측정 방법을 하니까 몇 년으로 나와요? 27만 5천 년으로 나와요. 하와이에서 화산이 폭발이 됐는데 1801년에 발생했답니다. 자, 그때 만들어진 용암 암석은 몇 년이 됐을까요? 200년 됐겠죠. 자, 근데 칼륨 아르곤 연대로 측정했더니 몇만 년이 나와요? 100만 년에서 2200만 년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칠리아에서도 화산이 발견됐는데, 폭발했는데 1972년이에요. 한 3, 40년 됐죠. 자, 근데 칼륨 아르곤 방법을 하면 몇 년 나와요? 14만 년에서 35만 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과학자들이 발표한 내용들입니다. 자,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 과학적으로 최선인 건 사실이에요. 맞죠? 자, 근데 과학적으로 정확한 방법입니까? 아니다는 걸 지금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미국 창조과학연구소에 있는 과학자들이 무슨 연구를 했냐면요. 미국의 워싱턴 주에서 1980년에 세인트 헬렌 화산이 폭발을 했습니다. 자, 그때 용암 암석들이 만들어졌겠죠. 자, 그거의 나이는 우리가 압니까 모릅니까? 몇 년 됐죠? 한 30년 정도 된 거잖아요. 3, 40년. 맞습니까? 거기에서 채취한 것들을 17개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방사능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하는 연구소에다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암석 연대가 몇 년으로 나왔어요? 34만 년에서 350만 년까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아는 암석을 보낸 거죠. 그런데도 측정을 했더니까 너무나도 긴 연대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이를 아는 암석이 이렇게 긴 연대로 나온다면 이 방법 신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실제 나이를 알고 있는 암석을 의뢰했을 때도 검사에 의한 연대 측정법이 맞지 않았죠.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암석의 연대를 모르는 샘플을 의뢰했을 때 나온 결과가 정확하다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칼륨 아르곤 연대들은 어떤 경우에 지구의 연대보다 어떻게 측정이 돼요? 45억 년이라고 여기는 그것보다 더 오래된 연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레츠 프로젝트 하는 분들이 그랜드 캐년에서 연구를 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선 캄브리아기는 굉장히 오래된 암석이에요. 그 다음에 요 위에 고생대 보이죠? 측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예요? 고생대에 있는 용암 암석을 측정을 했는데 측정 방법마다 연대가 어때요? 비슷합니까? 완전히 다릅니까? 자, 여기 보세요. 100만 년이라고 하는 데도 있죠. 12억 년, 13억 년, 26억 년까지 측정이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측정 방법에 따라서 매우 연대가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선 캄브리아에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연대가 나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죠? 선 캄브리아기는 진화론적으로 보면 고생대보다 더 오래돼야 되죠. 그런데 밑에서는 오히려 젊은 연대가 나오고 고생대는 더 오래된 연대도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거 표면적으로만 봐도 이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과학적으로 신뢰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일한 암석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측정했을 때 종종 다른 연대치가 나온다. 또한 동일한 암석을 같은 측정법으로 반복해서 측정할지라도 연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르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방사능 연대 측정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까 저가 세 가지 가정이 정확히 맞아야만 그 방법을 신뢰할 수 있죠.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 가정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누가 제기하고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제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가정 자체가 틀리다 그러면 아무리 엄격한 가정으로 측정을 할지라도 나온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틀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연대 측정법을 제가 탄소 연대 측정법하고 방사능 연대 측정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측정법들이요 과학적으로 볼 땐 최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리는 가정 자체가 틀렸다고 과학계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온 방법을 100% 맞다고 뭐하기 어렵다. 신뢰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게 되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측정할지라도 오래된 연대가 아니고 뭐 할 거다. 아주 짧은 연대를 오히려 지지해주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방법이라 해서 야 그거 정확하고 100% 신뢰한다.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경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역사는 가장 정확한 실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어디 위에서 해석을 해야 합니까? 성경의 토대 위에서 해석할 때 정확한 해석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과학은 언제든지 변화가 가능한 그와 같은 거기 때문에 과학의 토대 위에서 성경을 재해석하게 되면 더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불러주시고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과 또 이 심판에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방주를 말씀하는 이 성경의 기록이 실제 역사적인 기록이고 또 이것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또한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참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적인 그 아이디어를 갖고서 지구의 연대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참 이와 같은 갈등과 의심을 조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면 참 성경의 말씀이 더 타당하고 진리이다는 것을 참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참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의 말씀인 것을 저희들이 더 확신을 갖고서 기쁨과 확신 속에서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